12월 3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 다 털어버리시고요. 내년에는 꼭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를 희망하며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비판한 공수처의 통신조회, 이것을 사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양평 공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주간 정치권의 법적인 이슈들 오늘은 유아경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신장개업 육아장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의 선대위는 해체해야 한다라고 답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오찬 회동 이후에도 입장의 변화는 없다, 윤석열 후보와도 만날 생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윤희석 상임 공보특보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문화미식회, 오늘은요 클래식을 대중음악처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하고 쉬운 클래식 음악 들려주는 현악 트리오 캐러멜 클래식 모시고 2021년의 마지막 문화미식회 함께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23일 문을 열었는데요. 벌써 한 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야말로 올 한 해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단골 손님 여러분들이 다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지침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2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1월 3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대 4인 사적 모임과 식당, 카페 등 밤 9시 영업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몇 가지 지침이 조정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그동안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없애는 대신 밤 9시까지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는데요. 이게 밤 10시에 영업을 마감하도록 했을 때 보통 2-3시간 정도 상영되는 영화나 공연 특성상 운영에 여러모로 차질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그동안 출입 관리가 어려워서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됐었는데요. 형평성 문제가 계속돼서 제기되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겪어왔지만 사실 방역 지침이라는 게 계속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보고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불만이 제기되면 그걸 다시 이제 조정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 조정된 것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파이더맨 새 영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영 시간이 2시간 반을 훌쩍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10시로 제한을 하면은 8시에 입장을 해도 이 문제가 된다는 거라 극장 입장에서는 손해가 컸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는 조치인 것 같고, 사실 이번에 가장 좀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결국 이제 방역 패스의 실제 적용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 뭐 예정대로 시행을 하되 계도 기간을 좀 둔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달 했던 거를 미뤄졌죠. 그렇습니다. 한 달 미뤄서 3월 첫 학기부터 새 학기부터 이제 적용하는 거를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아마 이제 이 방침은 결국에는 그동안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최대한 청소년 접종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두고 장기적으로 좀 이제 기다리는 방식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하려고 하는 방역 당국의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에 뭐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방역 패스, 청소년 방역 패스 한 달 미뤄졌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백화점 대형 마트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백화점하고 특히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어떡하냐. 그렇게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은 뭐 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전부 다 쇼핑을 할 수 있는데 연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아니 학교는 못 오게 하면서 그렇죠. 학교는 못 오게 네. 하면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그냥 프리패스하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역의 비판도 네.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밀집도도 높은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실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하나씩 다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유럽식으로 락다운을 해야 되느냐는 걸로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네네. 방역 당국하고 이제 국민들이나 혹은 뭐 여야가 계속 이제 조율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정부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았죠. 네, 연장된 거리두기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업체마다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먼저 대출을 해주고요. 이후 나오는 손실보상금으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 업체 약 70만 곳 중 이번 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에 해당하고요.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 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출이 이뤄집니다. 상환에는 당연히 무이자가 적용되고요.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 만약 대상이 안 될 경우 네. 줬다 뺏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줬다가 예. 다시 빚만 500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우선 선지원 후정산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건 적절하다. 네, 지금 환영할 당장 만한 급하기 조치죠.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 가능하면 이 줬다 뺏는 길이 되면은요. 이 돈 주고 욕 먹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줬다 뺏는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정부에서 네. 좀 말하자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네.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은 여러 번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당국도 어느 정도는 좀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전에는 행정명령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인원수 제한 그렇죠. 네. 또 네.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을 개정을 한다고 했고 법 개정이 이루어졌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대상이 넓어졌죠. 소상공인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 좀 사각지대가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요.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행하면서 드러난 사각지대는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한 가지 대출금이 혹시 이후에 받을 보상금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액에 대해서는 1%대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 기간이 적용돼서 상환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고 합니다. 네. 줬다 뺏는 게 되더라도 굉장히 초저금리에 장기간으로 해서 사실상 1%의 5년이면 사실상 그 역금리거든요. 그렇죠. 예. 물가 상승률에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네. 실은 역의 금리가 나오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했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어제 저희 방송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예, 뭐 메모드는 거의 뭐 퇴역시켜야 된다. 메모드 선대위 퇴역시키고 전면적으로 선대위를 해체하고 재구축하기 전에는 자기는 돌아갈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썰미를 사오든지 말을 예, 새로 말을 사오든지 타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오늘 김종인 총괄과 오찬을 하기 전에 자신의 그 요구사항을 극대화시키고 갈등을 고점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극적 타결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수순이었던 것이냐 아니면 정말 뒷문을 봉쇄한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먼저 이야기한 거냐 예측이 엇갈렸는데요. 오늘 만났습니다. 김종인 총괄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 오고 갔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1시간 30분 정도 오찬을 가졌는데요. 회동후에 김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설득했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이 대표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대표는 당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고요. 이 대표 역시 선대위 해체를 요구한 자신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치면서 선대위가 변화하는 것이 제 복귀의 전제 조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윤 후보가 오늘 또 입장을 냈는데요.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저는 저대로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맞는 역할을 다 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갈등이 아니면 무엇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윤석열 후보가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엄중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이준석 대표 사안에 대해서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나온 메시지를 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손을 내밀거나 어떤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거나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거를 당분간은 취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아무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게 윤석열 후보하고 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네. 결국은 선대위 해체를 지금 내걸고 있는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일종의 협상을 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대 대표로 결국에는 이 최종 승인을 거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이 뛰면서 열심히 해봐야 윤석열 후보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그런데 연말까지의 봉합을 목표로 했던 게 결국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연초에는 또다시 이 상황에 대한 여론의 후폭풍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사실 1월 1일자, 1월 2일자 또는 1월 3일자 여론조사가 쭉 결과가 나올 텐데 오늘부터 또는 어제부터 신년에 나올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열세를 이제 보이고 예. 있죠. 그러니까 그 열세를 반전할 만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열세를 반전할 만한 호재성 이벤트가 전혀 지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좀 전에 이준석 대표가 SNS에 신년사를 올렸는데 네네. 이제 뭐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네, 한 대목을 좀 맞습니다. 읽어드리자면 네.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무섭고 불안하지만 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이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선거 전망, 지금 대선 구도에 대한 어떤 그 비관적인 전망도 네네.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직 희망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이제 당대표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지금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유권자들이 봤을 땐 좀 회의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선대위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해체를 계속 촉구하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는 그러한 발언을 악의적인 선동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선거 2달 남았는데 어떻게 재편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악의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종인 총괄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리라 믿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선대위 해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발언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 해체 같은 거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이전에는 기동 헬기를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선대위를 손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거기 때문에 총괄 상황본부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메머드급 선대위의 해체에는 두 사람 않는다. 모두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김종인 총괄이 굉장히 스타일을 구겼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총괄의 말을 듣지 않았고 김종인 총괄은 윤석열 후보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갔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메시지를 단속하지도 못했고 여러 간데 오폭이 많았잖아요. 네. 윤석열 선본에서. 그래서 김종인 총괄의 그림력은 전과 너무나도 다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또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간에는 뭐 김종인 총괄은 방관자적 자세 취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또 라임을 맞춰서 네. 방자하다라고 홍준표 그러네요.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란이 해를 넘겨서 내년 벽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토론 거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는데 네. 주제는 대장동으로 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관계자 발로 보도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거 윤핵관이 한 얘기 아닌가요? 라며 특정 과거사를 갖고 서로 네거티브만 하자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 공식 입장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 나중에 아닙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대위 내에서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했을 수 있지만 정식으로 논의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한번 쓱 떠보기 하는 겁니다. 네. 언론에다가 반응이 어떻게 오는가 봐서 괜찮으면 계속 추진하고 괜찮지 않으면 바로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거에 불과해요 라고 쓱 빼는 거죠, 카드를. 그러니까 이제 밀어보는 거라고 하기에도 사실 이 메시지가 과연 유권자들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겠나. 판단을 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에요. 뭐 좀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과연 정확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메시지는 던지나 마나한 메시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이게 대선 후보 토론회를 정치인들끼리의 흥정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거는 유권자의 권리인 거지 정치인들이 흥정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잘못된 어떤 시각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게 어떻게 대선 후보 토론이 되겠습니까? 네. 그게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히 이제 팬코 같이 이준석 대표의 호의적인 커뮤니티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받으면 그게 과연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 유리할까?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글에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일테면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50억 클럽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과연 받아칠 것이냐. 혹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건을 공격을 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이렇게 보수층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단 던져보고 되면 좋고 과연 이게 선대위에서 전략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나오는 건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그 중구난방으로 지금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엮은 책,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옥중서신을 엮은 책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이었던 2017년 10월 추가 구속영장 신청이 부당했다. 이런 내용 들어있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윤 후보에게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풀 것이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윤 후보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저는 지금 정치인이다. 공직자 신분으로 법 집행을 한 부분과 달리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대목이 이제 의미심장한 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책이 부담스러운 것이 부담스럽겠더라고요. 네. 책 내부에 이제 실명 정치인이 언급이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언급이 됩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될 때 카메라에 잡혔는데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네.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누구라도 언젠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탄핵소추 위원이었단 말이에요.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을 딱 집어서 특히 말하자면 배신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이 책에서 해놓고 있는 셈이라서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입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죠.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1월, 2월로 넘어갔을 때 박근혜 씨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발신할 것인가 그 어떤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책 내용에 들어 있다. 그런 부담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필이면 책이 어제 발간이 네. 됐습니다. 어제 발간이 됐고 시기가 아주 묘한 시점에 딱 책이 나와가지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책이 가로세로 연구소 출판사에서 그런가요? 네. 그건 몰랐네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브리핑 올해의 마지막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로 지난주가
양 후보의 동반 하락에서 하락폭이 더 큰 사람이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가 하락폭이 더 커서 데드 크로스였다 사실은. 근데 이번 주는 골든 크로스 아니냐라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 시청률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청취율 많이 받으십시오. 예, 1월 10일부터 청취율 조사했습니다.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 힘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뭐 개업발도 다 떨어졌고 이제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 될 시점이죠. 이미 개업발에서 한 발 더 치고 나가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뉴스 공장 곧 추월하겠죠? 네. 일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는 이상한 추월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는 이상한 추월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이상한 추월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이번 주 초에 우리가 잘해서 뚫고 와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많이 미끄러져서 올라간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런 얘기했죠. 표현을 하시는데 아마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나? 모니터 내지는 거기서 좀 감명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서로가 좀 나란히 떨어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밀렸죠. 근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반등이 있었느냐? 네.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덜 미끄러져서 이제 그랬던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윤석열 후보는 크게 이제 반등이 좀 없었어요. 지난주 이제 29에서 이 정도 28. 이재명 후보는 35에서 39. 좀 이제 상승 우상향으로 좀 돌파하면서 40선까지도 이제 터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40선 넘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히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MBS 조사인데요. 네. 27일에서 29일 3일 동안 전국 1,000명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조사에서 먼저 정당 지도를 보자면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0, 정의당 5, 국민의당 4 이렇게 나왔는데 후보 지지도를 보자면 이재명 후보 39, 윤석열 28, 안철수 6, 심상정 5, 태도 후보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정당 지지도를 말씀드리냐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당 지지도보다도 하회하는 수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징인데 보통 이제 정당 지지도보다도 올라서서 이렇게 자기 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까지 포함해서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당 지지율보다도 못 나왔다. 이제 그 점을 좀 중요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당 후보 확정 이후 MBS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 우세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 나왔다. 그렇게 좀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11%포인트가 차이가 났어요. 네. 장장. 그리고 저는 이 조사에서 좀 눈여겨봤던 게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3%, 윤석열 후보가 33%, 여기서도 10% 차이가 났는데 소극적 투표층에는 이재명 후보가 33%, 윤석열 후보가 13%, 20%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관여도가 낮은 층에서 더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즉 뭐냐 관여도가 낮은 층은 아무래도 네거티브 이슈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이제 더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층이거든요. 왜냐 고관여층은 이미 지지 후보가 이미 좀 결정되어 있고 굳어 있는 층들이 좀 많아요. 네네. 그렇게 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소극적 투표층이 소위 나중에 그 뭐 지금으로서는 뭐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 이런 사람들인데 이 소극적 투표층이 아니 뭐 기회가 되면 투표하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소극적 투표층이 실제로 투표장으로 나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되는 거죠.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강한 네거티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캠프가 후보가 앞장서서 그것도.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가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냐 아니면은 후보의 그 소신 내심의 발언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냐.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이 한번 물어봤어요. 이를테면 네네. 기획력의 문제냐 후보가 소화할 수 없는 소화력의 문제냐 네네.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소화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아니네요. 자, 이번 주 의미 있는 조사가 하나 더 있네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건데요.
청년층 대상으로만 청년층만 딱 대상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청년층 표심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청년층 표심의 특징 말씀해 주시죠. 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2월 20일부터 22일 3일간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유권자 전체가 아니다. 청년. 2030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다. 네. 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26, 윤석열 후보 24, 심상정 7.4, 안철수 8.6 나왔고요. 없다 모름 무응답 합쳐서 30이 나왔어요. 아유 많다. 그 여전히 이제 이번 대선을 보는 포인트가 2030의 표심을 얻는 자 곧 당선증을 얻는다 이 말인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그 방향성이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고요. 이것이 이제 20대와 30대. 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또 남성과 여성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이 문제인데요. 이게 5세 간격 표집을 했어요. 5세 간격 표집을 했었는데. 아 이제 10세가 아니라 5세 간격 예. 표지. 18세에서 24세, 24세. 24에서 29, 30에서 34, 35에서 39. 예, 예. 이렇게 했었는데 20대 초반에는 이재명 18.2, 윤석열 19.9. 20대 후반은 이재명 20.3, 윤석열 18.5인데 문제는 이제 30대입니다. 30대. 30대에서는 30대 초반은 이재명 26.1, 윤석열 33.2, 30대 후반에서는 이재명 40.7, 윤석열 25.9. 연령대를 보자면 이제 20 내에서는 이제 20대 초중반은 사실 비슷하네요. 뭐 큰 흐름 없는데 30대 초와 30대 후는 확연히 갈리더라. 아무래도 30대 후반은 40대하고 있던 정서적 동질감 내지는 그네들의 어떤 표심과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30을 한 덩어리로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네요. 20과 30은 좀 다르고 30대도 초와 후반은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네. 흔히 말하는 이대남 이대녀 20대 30대에서 남녀 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남녀 봤을 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대남 같은 경우는 이재명 18.1, 윤석열 24.2, 심상정 2.1, 안철수 12.5 이렇게 12.5, 12.2 12.2 나왔고요. 예. 그렇다면 이대녀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 이대녀는 이재명 20.3, 윤석열 13.8, 심상정 18.5. 네. 이대녀만을 놓고 보자면은 심상정 후보도 이제 양강인데요. 양강이죠. 예. 그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이대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흐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고도 이렇게 남을 수치인데. 네네. 그럼 3대 남은 어떠냐? 3대 남은 이재명 35.6, 윤석열 29.8. 3대녀는 이재명 31.7, 윤석열 28.9. 30대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큰 차이는 이제 보이고 있지 않더라. 결국 2대녀에서는 확연하게 성향이 뚜렷한 차이가 있더라. 근데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대녀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JTBC에서 한번 특집을 한번 다뤘어요. 이대녀 진정한 부동층. 진정한 부동층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20대 30대가 이번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느냐 아니면 계속 지지할 거냐. 엄청나게 유동성 높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53.4. 아이고. 20, 30대 전체를 봤을 때 50 과반은 바꿀 수도 있다. 예, 예. 계속 지지는 45.3으로 역시 이번 대선의 어떤 유동성. 유동성 또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성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2030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도 이제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또 앞으로 전개될 양상에 따라서 변동성도 굉장히 좀 클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번 선거에 좀 가장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저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대녀의 지지율은 일반적 여론조사의 다른 세대나 다른 그 남성과의 지지율과 완전히 지금 다른 저는 앞으로 이런 딴 세상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이런 류의 또 조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면 예. 이렇게 전체 속에서 이제 부분을 떼서 보면은 그 오차 범위도 크고 읽기가 맞습니다. 예. 샘플 수가 작기 때문에 읽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특정 연령대라든지 특정 지역에 좀 포커싱된 그 조사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밀하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스터 샷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스팅 하는 그렇죠. 거죠. 부스팅 조사를 하는 거죠. 예, 예. 그 특정 세대만 딱 부스터 샘플링을 해서 부스팅 샘플링을 해서 좀 특별히 더 들여다볼 수 그렇죠. 있게.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도 좀 단순히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고세대의 특징이 뭐냐인가를 좀 집중해서 보는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번 선거를 잃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 리스크 플러스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내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내용이냐 아니면 후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가 지금 나란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오늘 뉴스 어저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출연한 걸 알고 있는데 네. 오늘 회동이 많은 이제 관심, 궁금증 과연 뭐 빈손 회동이 이게 됐습니다. 뭐 전기가 될까 싶었는데 저도 선거를 많이 보면서 당 대표가 후보 볼 일이 없다라는 말은 저 처음 보는 경우거든요. 보통 네, 이제 네. 현직을 두고 이제 미래 권력이 들이받으면서 나 후보 볼 일 없다, 대통령 볼 일 없다는 한 번씩 들어봤어도 당 대표와 후보가 서로 볼 일 없다. 이거 과연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나 보수층에서 보면 최근에 그 김건희 씨 문제보다도 이 당내 갈등 내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해동이 없던 게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 결과가 앞으로 좀 더 내상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내상이 더 깊어질 것 같다. 그럼 연초에 쏟아져 나올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메모드로는 안 된다. 빠른 말이든 개썰매든 작고 기민하고 빠른 그 무엇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서 선대위 전면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점심 약속이 있었고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모두가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밥만 먹고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윤희석 상임 공보특보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 저희 이준석 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워낙 센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네. 이게 한편으로는 갈등을 이렇게 극대화시킨 후에 오늘 전격적으로 뭔가 정치적 타결과 합의의 모양새로 가느냐 이런 예측도 저 나름으로는 해봤는데 밥만 먹고 헤어졌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고 네. 의미 있는 날이니만큼 더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자리였다면 진짜 그 기대한 만큼의 뭔가가 나왔을 텐데 네.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나오기는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해석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님이 스타일 국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로부터 정권을 받지도 못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모양새였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얘기를 잘 안 듣는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네. 전권을 김종인 위원장이 현재 갖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를 수 있다. 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두 분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요. 예. 교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직은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로 네. 본인 의도대로 선대위를 꾸릴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간 걸로는 보입니다. 소통은 있으나 소통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소위 따옴표를 치죠. 소위 전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아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건 선대위 해체
이것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할 거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믿는다라는 얘기는 실제 이준석 대표가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 선대위 해체라든지 이렇게 좀 네네. 세게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누가 들어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믿겠다, 더 그런 얘기 안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얘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네. 자, 선대위와 관련해서 이준석, 김종인 또 이준석, 윤석열 특히 당대표와 후보가 이렇게 그 대립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겠다, 만날 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당장 신년 인사회가 보통 1월 1일 날 있지 않나요? 그때도 후보와 당대표가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내일 저 현충원 갈 때는 네네. 두 분이 같은 공간에 계십니다. 네. 다 참석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내일 뵙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언론에서 눈을 마주쳤느냐, 악수를 했느냐, 귓속말을 했느냐 이런 게 전부 다 뉴스가 되겠네요. 반대쪽 보는 사진을 내겠죠. 예. 반대쪽 보는 사진을 낼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당 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실은 소위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준비위원장과 김종인 총괄 사이에도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후보가 김종인 총괄보다는 새시대 준비위원회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인재 영입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당의 옳은 소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시대 준비위원회 유튜브에 후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뭐 윤식당인가 이거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그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과 김종인 총괄 사이에도 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내지는 후보가 김한길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 성격을 우선 보셔야 됩니다. 네네.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선대위 조직이 아니고 네. 후보 직속 조직으로 저희가 위원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 하나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건데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터뷰를 진행한다든지 네.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네.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게 만든 조직이에요. 애초에 출발을 한 게. 근데 이제 그리고, 앞서가는 분들은 그 정계 개편 내지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거는 지금 대선이 코앞이고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데 네. 어떻게 정계 개편이나 창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당선을 전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네.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 건 불가능하고요. 오늘 마침 네네. 새시대 준비 대변인이 네. 창당이나 정계 개편 등 이 새시대 준비를 둘러싼 풍문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네. 적극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언론의 추측에 불과하다. 예, 네. 이렇게. 예. 자,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이 그 전 대선 후보들, 경선 후보들 중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를 제외하고는 유승민, 홍준표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뛰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이. 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너무 낯선 광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의원은 지금 아직 아무 그 반응이 없고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그 청문 홍답이라는 본인의 나름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네. 의사를 표시를 하시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간의 어떤 악연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렇죠. 중요한 건 후보와 중요한 건 후보와 홍준표 의원과의 관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는 후보가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두 분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다들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당연히 도우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두 분이 정치 한두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네. 그분들에게는 네. 이번 대선에 참여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아무 계기가 계기 있으면 없이 될까요? 네. 예, 아무 계기 없이 경선에 참여했다가 윤 후보로 경선 후보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이를 그렇죠.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역할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지금 정권 교체에 어떤 다른 목적이 그 두 분 앞에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70일도 안 남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치러지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곧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두 분이 힘을 합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후보가 두 분께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봐도 선거에서 결국은 후보가 그냥 을입니다. 후보가 의리다. 후보가 가장 약한 처지가 돼요. 당선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을의 태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예. 좀 특수하게 보셔야 될 게 네. 이준석 대표가 정당사에 언제도 있지 않았던 30대 아주 젊은 당대표이고 네. 또 정치 경력도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개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네. 이런 광경에 대해서 당황하는 측면도 있으나 결국은 네. 목표가 같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합니다. 네. 그 희망 섞인 기대 섞인 해석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1월 1일 날 두 분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을 지금 이렇게 순회하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략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후보가 내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조금 앞서 나간 발언을 한 건가? 중도층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당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략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후보가 본인의 내심을 좀 이렇게 포장하거나 감추지 못했던 거냐 어떤 쪽인가요? 윤석열 후보에게 발언이 조금 거친 부분이 어제 그제 대구 경북 방문에서 도드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일단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즉 사찰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 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여동생까지 이렇게 속칭 당하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격앙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7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네. 본인만의 정치적 선명성을 지지자들 특히 대구 경북 방문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이 강력한 어떤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워밍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워밍업만 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도 고려가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부분,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그 다음에 그 특수성에 맞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이다. 자, 판세 관련해서요. 지난주에는 두 후보가 동반 추락을 하면서 그 낙폭이 컸던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낙폭이 컸었는데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이번 주에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으로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50%가 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이유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약간 철회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예. 그렇지만 그 철회한 지지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네. 된 결과도 없는 걸로 네.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지지는 결국 안철수 후보로 향하거나 네. 아니면 계속 보류 상태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예.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 다시 윤 후보 지지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한다. 댐.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네, 하기에 따라서 사랑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1월 달에는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도 국민들 마음을 좀 얻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BC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 중 2위. 왕가희 감독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0년에 발표한 양조위, 장만옥 주연의 영화. 하얗게 멀어져 간다. 오늘도 달빛 아래 눈부신 너와 나, 손을 잡던 반짝이던 너와 나, 입 맞추던 잊지 못할 너와 나, 모두 묻기로 했다. 다 묻기로 했다. 2014년 이승환의 정규 11집 앨범에 수록된 노래. 파트 1에서는 꽃처럼 아름다운 찬란함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청춘을, 파트 2에서는 위태롭고 불안하지만 젊음을 믿고 달려나가는 열정과 에너지를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BTS의 시리즈 앨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양연화입니다. 꽃화, 모양양, 해연, 빛날화. 꽃처럼 빛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화양연화.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정치권의 포연자욱한 논쟁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은 짧고 한숨과 걱정의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낸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화양연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혹시 아는가? 바로 내년이, 아니 바로 내일이 우리의 화양연화일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하여 오늘 밤 우리는 축배를 들어야 마땅하리라. 아직 오지 않은 당신의 화양연화를 위해.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김과장, 성이 자꾸 바뀝니다. 오늘은 유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학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선 두 분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오늘 한 세 가지 꼭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위 통신조회, 공수처 통신조회 이야기.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이거 사기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언론의 기사들이 몇 개 올라와서 사기죄 가능할까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얘기 중에서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어제 양평 군청 등 16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왜 했는지.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 공흥지구 강제수사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 아이템 바로바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 법사위 출석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조회이지 사찰이 아니다.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라.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전 정말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었던 게, 우리는 윤석열 그 통신자료 3번 들여다봤는데 검찰 4번 들여다봤어.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네. 그런데 공수처의 일단 공식적인 해명, 그러니까 우리는 적법한 법령에 근거해서 들여다봤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뭐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찰이다 이런 식으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공수처가 들여다본 건 이를테면 피의자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상정했을 때 수사의 단서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의 누가 통화를 했는지, 이 사람과 누가 통화를 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으로 하면은 쭉 그 수발신 내역이 나오는데 아무개랑 통화했다가 아니라 010XXX의 XX 번호로 통화 내역이 잡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해당 전화번호가 막
특정 번호가 굉장히 많이 뜬다. 이러면 수사기관으로선 이게 누구 거지? 과연 누구랑 통화를 한 거야? 라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확인 절차에 있어서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네. 공수처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법 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따라서 이 인적 사항, 정확하게는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법령의 미비로 이게 사찰이다 너무 많은 부분을 들여다봤다라는 공격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를테면 뭐 윤석열이란 사람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흘러간 프로세스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좀 정확히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찰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가요?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정법상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네. 다만 지적해야 될 지점이 없느냐 있습니다. 네. 예, 인권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내가 수사 대상자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내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나 아이디, 통신사 가입 및 해지 일자 이런 것들을 영장 없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게 통신자료 조회라고 네. 장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 수사 대상이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기관이 나를 유의미하게 엮을지 좀 불안해요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민사회하고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통신자료 조회 범위를 줄이자. 그리고 피의 사실과 밀접한 장소와 시간적 연관성 있는 부분만 조회하도록 하자. 네. 그리고 조회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한테 조회 사실 및 그 이유를 밝히도록 법을 개정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상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하고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지는 또 별개의 다른 문제다. 네, 이런 부분 좀 지적을 할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너무 네. 이 오염된 논쟁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정법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빨리 법 개정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헌재가 이미 5년 전에 민변에서 이거 위헌이다. 이대로 두는 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위헌이다. 그 위헌 신청했는데 그냥 계속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하나를 더 짚고 가자면 네. 이 통신조회에 대해서 2016년, 17년에 홍준표 의원이 왜 내 보좌관 전화번호 통신조회했느냐라고 했더니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던 국회 속기록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서로가 때에 따라서 계속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공수가 바뀌었을 뿐이다. 예. 그런데 좀 그러면은 윤 후보님이 좀 적절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속기록이 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하셨어야 된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뭐 죽을 수는 없고 뭐 서서 죽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뭐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과도했죠. 그래서 이 기회에 여야 둘 다 서로를 뭐 공격하기에 급급할 게 아니고 두 당이 네. 힘을 모아가지고 인권 친화적으로 통신자료조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법 개정의 방향은 몇 가지 아까 지적을 해주셨죠. 네네. 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적절한 통지하고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예, 또 통신자료 조회 범위도 좀 줄이고 어떤 범위 줄여야 된다. 예, 조회할 때도 피의 사실과 밀접한 장소와 시간적인 연관성 있는 부분만 조회하도록 하자. 예,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당사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고요. 예. 네. 자,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도를 개선하세요. 예, 제가 볼 때 의견이 똑같습니다. 두 당이. 자, 다음은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그렇죠.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하면 대부분 이제 공소시효 도과된 부분들은 다 공소시효 도과됐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업무방해는 그 공소시효가 7년. 7년이죠. 근데 사기는 1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13년, 14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공소시효 범위 안에 있어서 기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기죄 성립 여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사기죄,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서를 낸 것으로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최후 시점이 한 2014년도
네네. 상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업무 방해나 아니면 사무소 위조 둘 다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이미 도가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10년인 게 바로 사기죄니까 네. 이거 사기죄로 들여다보면 뭔가 기소나 처벌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보통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속여서 그 속이는 대가로 금전을 편취, 재산상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허위 이력서를 낸 것이 금전 편취 목적으로 한 일련의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사기죄로 또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일부 기사를 보면 최근에 하급심 판결인 걸로 보이는데 허위 이력서를 낸 사람이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은 부분이 이 허위 이력서를 낸 행위와 이 임금을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임금을 지급한 주체로서는 속아서 돈을 준 거다. 그렇다면 네네. 사기. 이래서 처벌받고 집행유예가 나왔던 이 선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김건희 씨 시효도 남아있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유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세요? 와, 이분이 김건희 씨가 5개 대학에 20개에 달하는 주요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김건희 씨도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임금 상당에게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것이 네. 이게 사기죄에서 경제적 이익,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이냐 이 부분인데 하급심 판례도 물론 있지만 이보다 조금 더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개해 주시죠. 예, 경제적 이익을 임금 상당액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의 획득 그 자체도 어떤 지위에 내가 이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즉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임금 따질 필요 없이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갔으니까 교수, 부교수나 예. 뭐 겸임 교수나 이 예. 자리에 갔으니까 이것 자체를 경제적 이익이라고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2011도 282 판결. 예, 사건 번호까지 제가 신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느껴지시네요. 우리 장 변호사님이랑 저랑 동시에 2011도 2821 메모 바로 합니다. 이거 판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병이에요. 자기 사건에 쓰려고. 네, 맞습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유용하게 쓸 수 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네네. 사실관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면서도 경제적 이익의 편취를 지위의 획득 자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항변을 아주 잘하셔야겠다.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경제적 이익이 돈을 받았느냐. 받은 것도 맞고 월급은 받았을 월급도 테니까. 받았고. 근데 이제 이 논리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했던 분들은 다 사기죄냐 그러면 같은 논리면 또 그렇게 같은 될 수도 논리면 있죠. 월급 받았는데 근데 그거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고졸로 중졸로 얘기하고 그 위장 취업하진 않거든요. 그럼 지금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법 판례 논리에 따르면 그거는 사기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위장 취업은. 예. 근데 김건희 씨는 그에 상당하는 지위, 즉 겸임 교수라든지 대학 교수의 지위, 대학 교원의 지위를 얻는 것을 통해서 임금 이외에 다른 그 지위를 가지고 무슨 뭐 큐레이터가 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다른 곳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가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그 전시기획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시기획사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지위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그 위장 취업과는 또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이건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네요. 예. 예. 대법원에서는 이게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자본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유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준비 많이 해오셨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예. 연말 특집으로 배우는 열심히 것도 많고. 공부했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오셨네. 자, 이거는 그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언론에서도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인용하여 2011도 282 판결.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유과장 코너에서 찾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양평 공흥지구 강제수사 어제 16군데 양평군청을 비롯해서 16군데를 압수수색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일단
왜 이렇게 압수수색이 16군데나 된 건지 우리 장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양평군청에 8곳 그리고 공무원들 주거지 8곳 합쳐서 16군데인데요. 양평군청에서 어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냐 보면 토지정보과 그리고 뭐 도시과 이런 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허가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양평공흥지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차린 가족회사가 뭔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를 이 경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원래 이 지구에서는 LH공사가 주도권을 갖고 국민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길래 이게 민영개발로 이 장모 가족회사가 시행사로 선정이 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사업준공 승인에 대해서 이 승인 날짜까지 이 사업을 마치지를 못합니다. 준공을 마치지 못했는데 이 가족회사가 스스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군에서 고시를 양평군에서 변경 고시를 통해서 이걸 연장을 해줘요. 한 2년 동안을. 네, 그렇다면 이렇게 특혜를 봐주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 양평군청 그 군수가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들어가 있는 김성교 의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조금 제가 바로 잡으면요. 네. 저 LH에서 하려고 했던 데는 지구는 좀 다릅니다. 지구는 완전히 딱 같은 데는 아니고 양평 분위기는 한데 지구는 좀 다르고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개발 시기가 굉장히 연장 신청 안 했는데 그냥 나중에 입주 앞두고 소급해서 연장해 주거든요. 네. 입주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소급해서 연장해 줬던 부분이 있고 개발 부담금 하나도 안 나왔던 거. 그다음에 거기가 물관리 상수도가 그렇죠. 이렇게 취소되는 네. 곳이기 상수도 때문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나기 어렵다. 근데 사후에 계속 허가가 보정이 됩니다. 사전에 했어야 될 조치, 하수관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사후에 다 계속 보정이 됐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일부 개발업자들은 꿈의 개발이다. 기적이 이런 양평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최근에는 대한토지신탁 얘기가 있었어요. 김건희 씨 오빠가 언론 인터뷰하면서 양평 사업은 그 가족회사인 ESIND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에서 다 한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한토지신탁이고 이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유 변호사님. 대한토지신탁은 신탁법에 따라서 시행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공식적인 답변서를 민주당 강덕구 의원실에다가 보낸 내용인데요. 네. 제가 한 문장 잠깐 읽어볼까요? 네네.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 대한토지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아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다. 신탁계약에 의거해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위탁받고 개발을 대행하는 것 이외에 신탁법에 따른 시행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건희 씨 측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최초에 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김건희 씨 오빠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신탁법을 조금만 알면 아니 어떻게 신탁회사가 개발 사업을 다 하지? 네, 시행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시행 사업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이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 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조금 더 법률상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또 뭐가 있는지 조금 짚어주시죠.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개발 부담금 17억 4,800만 원이 원래는 부과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의 신청을 몇 번 하니까 이게 0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인근에 그렇다면 양평군에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해서 개발 부담금을 단돈 1원도 내지 않은 그런 제가 있느냐. 전혀 없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왜 이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이의를 몇 번 했다는 이유로 부과되지 않았는지 물론 개발 부담금을 낼 정도의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지난달에 이르러서 한 1억 8,700만 원을 사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양평군에서 내놓은 해명은 이거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이 단순 실수가 왜 특정 기업, 특정 회사에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혹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2013년도 4월부터 한 2014년도경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 제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 변호사님, 예. 요 양평 이 공개발 관련해서 좀 예. 법률적으로 좀 규명돼야 될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 깨알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면 네. 개발 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네. 사례는 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몇 건인 줄 아세요? 몇 건 있습니까? 한 건입니다. 한 건. 예. 있긴 ESIND 요거 하나입니다. 아. 행정 실수라고 보기에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표현하죠. 있을 수 예. 없는 예, 일이었던 예. 거죠. 이건 행정 실수. 양평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 양평군 내를 아, 이야기하는 양평군 것입니다. 내. 예, 예. 예. 이게 또 이 땅덩이가 조그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뭐 이 지역에서는 신대륙 발견이다라고 칭할 만큼 큰 개발 사업이었는데 네네. 여기에 이런 행정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않겠죠. 예. 그리고 이 수법을 보면, 이 기법을 보면 처음에 땅값을 굉장히 부풀리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땅 구입비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 부담금을 워낙 비싼 땅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부담금 안 내도 돼요.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 비싼 땅을 보면은 최은순 씨나 최은순 씨 가족회사가 갖고 있던 땅을 산 거 아니냐, 즉 차명 보유하다가 산 거 맞습니다.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즉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땅을 옮겨 주면서 돈을 그 땅 구입 비용을 굉장히 많이 높이 한 64억으로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이런 또 신기술을 그렇죠. 사용을 하신 걸로 보여서 예, 예. 자, 어쨌든 어제 드디어 강제 수사가 있었고요. 이 어떻게 그 경기 남부청에서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황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